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 생활안전 및 자연재난 안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린대학교 간호학부의 이경희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같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새로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마스크 사용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후에 생활안전, 자연재난 안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코로나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이런 감염병의 유행이 처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감염병은 시대를 통해 수차례 유행하고 인류는 이것을 극복하는 역사를 보여왔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패스트가 크게 유행해서 인구의 7,500만에서 2억 명 남짓이 희생하였다 하고요. 1918년에는 20세기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스페인 독감으로 1,700만 명에서 5천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모년 독감이라고 불리면서 14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을 일으킨 H1N1 바이러스가 2009년에 신종플루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스, 메르스도 뒤를 이었었고요. 여기 나오는 사진은 미국 캔사스주 하스켈 카운티의 미국 주둔지 포트라이의 캠프 펀스턴 군 병원 병상 사진입니다. 2019년 10월에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르스코브2에 의한 RNA 바이러스 병원체에 의한 코로나19였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전파 경로가 주로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에 의한 전파와 접촉을 통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또는 말을 할 때, 노래를 할 때 생긴 호흡기 침방울이 2m 이내의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염된 사람과 악수 같은 직접 접촉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에 그 손을 씻기 전에 눈이나 코, 입 같은 점막을 만진 경우,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시술, 즉 심폐소생술 등을 했을 때 전파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환기가 부적절한 노래방이나 커피숍, 주점, 실내 운동시설 등에서 감염자와 같이 있었거나 감염자가 떠난 즉시 그 밀폐 공간을 방문한 경우에 전파된 사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잠복기는 1에서 14일이고 평균 5에서 7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37도 5도씨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이나 미각 소실, 그 외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수 있고요. 증상이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경증, 그리고 중등증, 증상이 심한 중증 환자까지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유전자 PCR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거나 병원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확인하는 검사를 통해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방법은 대증치료라고 해서 그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열이 날 때 해열제를 쓴다라든지, 그리고 수액을 보충해 준다든지, 호흡곤란이 있을 때 산소를 공급해 주거나 필요한 경우에 기계호흡, 체막 산소 공급 등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한테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일부 확인되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여러 나라에서 긴급 승인 또는 승인 준비 중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관리는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를 준수하고요.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한 사람에 대한 관리로서는 감염 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도별 확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의 시도별 확진 현황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서울이나 경북 지역 4,700명, 1,400명.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늘어나는 숫자는 두 자리 숫자인 것 또는 한 자리 숫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이 되면서 서울 경기 지역 이제는 누적 10만 명 그리고 매일 500명 세 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느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구 경북 지역도 앞에서 20년도에는 한 자리 수였다면 21년도 현재는 두 자리 숫자의 확진자들이 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지역별 거리두기의 단계는 서울 경기 지역은 4단계, 그 외에 많은 지역들이 3단계이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경북의 경우에는 경북 일부 지역 3단계이며 문경, 상주시가 2단계, 군위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 울진군의 경우에는 1단계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가 지금 소재하고 있는 경산시는 몇 단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경우에는 10월 4일에서 10월 17일까지 지금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되었고요.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유지하고 있으며 접종 완료자, 우리 아까 2차 접종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들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경우는 4단계는 6인, 3단계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20년도의 확진자 현황 보겠습니다. 1일 확진의 경우 두 자릿수, 세 자릿수였다라면 21년도 지금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이 되고 2000명, 3000명에 가까운 숫자들이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치명률과 우리나라의 치명률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이후로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재 경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경산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3단계라는 것이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는 경우에 문진표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전자문진표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접종 계획에 대해서 안내가 있고요. 그리고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여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3단계일 때 경산시 전체가 이 3단계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이 되는데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8일까지 모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종 미완료자 최대 4인이 포함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는 2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모임
숙박, 식사는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타 방역 수칙 의무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홈페이지를 보면 확진자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문자 메시지를 못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본인이 가 있는 장소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확진자 이동 경로 같은 것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 확진자가 있었던 곳을 내가 혹시 가지 않았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확진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 검사 기준에 따라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었을 때 우리는 확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 환자는 이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임상 증상을 나타낸 경우에 의사 환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이제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사 대상 유증상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무료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출하지 마시고요. 보건소나 콜센터에 먼저 상담 전화를 해야 됩니다. 콜센터 전화번호는 1339를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053-120 이런 식으로 지역번호하고 120이 연결해서 전화를 해서 먼저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말이 어렵거나 이럴 경우에는 외국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1339 콜센터 안내에 따라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이렇게 방문했을 때는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에는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선별진료소 방문해서 검사할 때 검사를 받으러 간 사람이 의사 환자일 경우 또는 유증상자일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의사 환자는 선별진료소의 격리공간 또는 독립공간에서 이동해서 검체를 채취하는데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증상에 따라 치료하고 격리가 되겠죠. 근데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에 이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격리 기간을 유지하면서 그 이후에 격리가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격리 해제에 대한 안내는 보건소에서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격리를 해제하시거나 하면 안 되고요.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아서 격리가 해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자가 검사 결과 양성이면 마찬가지로 격리되어서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할 것이고요.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보건교육을 받고 증상 발현일 이후 14일까지는 이런 권고 사항들에 대해서 준수하도록 공고되고 있습니다. PCR 검사에서 확진이 된 경우에도 이 보건소에서는 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관리반 의료진에 의해서 경증인지 중등증인지 중증인지를 구분을 하고요. 그 분류에 따라서 병상이 배정되게 됩니다. 중등증이나 중증의 환자인 경우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있는 곳에 배정되어 입원 치료를 받고요. 입원이 필요치 않은 확진자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의료 서비스 지원 및 증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경우 격리 입원 치료에서부터 그 치료가 해제되는 날까지 입원이나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요.
격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의사 환자나 조사 대상 유증상자 그리고 자가 격리 대상자의 경우에도 이런 격리실 입원료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들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의 지시라든지 지자체의 지시, 그러니까 보건소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아서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입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어서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의 지시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보건소의 지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협조하여야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격리가 해제되는 기준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기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확진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국민안심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병원은 일반 환자와 호흡기 환자 외래 구역을 구분하는 형태와 호흡기 외래와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 진료소, 호흡기 환자 전용 입원실까지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호흡기 환자분들은 국민안심병원의 경우에 일반 외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경미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께서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의사 환자나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할 보고서나 1339 콜센터 등의 상담을 받은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에도 전파되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의 심각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는 네이버 앱에 코로나19 부분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의 경우에 질병관리청 1439 콜센터와 카톡 문자 상담까지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안내를 받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설치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또는 원스토어에 접속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편리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지속적인 억제 유지하는 단계이고요. 2단계는 지역 유행 인원을 제한하는 단계, 3단계는 권역 유행으로서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라면 4단계는 대유행 외출 금지의 단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단계 지역이 3단계고요. 지금 우리는 경북지역 3단계에 해당되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4단계인 상황입니다. 이 3단계의 상황에서 보시면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5명 이상은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4단계가 되면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게 되었고요. 4단계 지역에 식당이나 카페, 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6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2명 플러스 접종 완료자 4명,
이렇게 모임이 가능한 거고요.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 모임 4인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접종 완료하지 않은 4명과 접종 완료한 4명이 같이 모이게 되는 것까지 허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단계의 경우에는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집합 금지에 해당이 되고요. 3단계의 경우에는 22시 이후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식당 카페의 경우 3단계에는 22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되고요. 4단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 4단계 모두 노래 연습장의 경우에는 22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단계 모두에서 노래 연습장 시설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2, 3, 4단계에서는 시설 면적당 8제곱미터당 1명 또는 체육도장이나 GX 운동시설은 6제곱미터당 1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영시간의 경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라면 3단계에서는 수영장을 22시까지 이용 제한하는 것 외에는 운영시간 제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기타 시설의 경우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간다라고 하면 수용인원의 50%만 수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의 경우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부터 시설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의 50%라고 했고요. 3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1명의 50% 같은데 4단계에 가면은 시설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의 이것이 30% 정도 배치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외 체육시설은 경기 필요한 필수 인원과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되는 것은 금지하며 시설 내 음식 섭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의 경우에도 4단계가 되면은 원격 수업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3단계의 경우에는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를 유지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방역 5대 중요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수칙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를 가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 2m 이상 거리 두기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수칙입니다. 자,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스크 써야 될 경우가 실외의 경우에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또는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리 유지가 가능한 실외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수칙입니다.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2m,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거리 유지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때는 이 2m 간격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모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한 대안이 뭐냐 하면 각각 참석하는 시간을 다르게 해서 밀폐, 밀집, 밀접한 장소에서 모임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다라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그 다음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개별 공간으로 가셔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해서 증상이 완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칙은 무엇입니까?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지역번호와 120, 1339로 전화하면 되겠습니다. 자, 증상이 있으면 외출은 하지 마시고요. 집안에 내가 증상이 있으면서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모를 전파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나 기저질환 환자와는 대화나 식사 등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휴식 후에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시면 되고요. 휴식 중에도 계속 38도 이상으로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PCR 검사를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이나 약국을 가거나 생필품을 사러 가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수칙은 30초 손 씻기와 기침은 옷소매입니다. 자, 손 씻기 언제 할까요? 식사 전에 하겠죠. 화장실 이용한 후에 손을 씻겠죠. 외출 갔다 오시면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코를 풀거나 기침 재치기를 한 경우, 자, 이럴 때에도 손을 씻어야 되는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씻으시면 되겠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면 안 되고요. 개인 공용 장소에는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에 두고 비누 두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휴지에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옷소매의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의 악수나 포옹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서로 피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네 번째 수칙은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시키고 주기적인 소독을 하라는 겁니다. 자연 환기가 가능하면 창문을 열어주면 자동으로 환기가 되죠. 그런데 계속 이 창문을 열어둘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기적으로 오전, 오후 각 2회 이상 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환기를 할 때 창문하고 문은 동시에 여는 것이 더 환기가 좋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있다 해서 창문을 절대 안 연다 이건 아니고요. 미세먼지가 있을 때라도 실내의 환기는 될 수 있도록 방침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적인 환기, 우리 벤틸레이터 같은 기계적 환기를 하는 경우에 외부 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책정해주고 외부 공기로 환기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자연 환기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 사용 시에도 당연히 자주 환기시켜야 되겠죠. 자, 냉난방기나 공기청정기의 바람은 사람한테 직접 가지 않도록 하고요. 바람의 세기는 가능한 낮춰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공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다음에 손이 우리 자주 가는 물건 있죠. 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카트, 손잡이 자 이런 것들은 매일 최소 한 번 이상 소독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수칙입니다. 직장 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하고는 비대면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대신에 자주 못 모이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는 자주 연락하고 영상통화로 대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 환자나 격리자가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되고요.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의심스러운 이상한 정보를 접했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혹시 마음에 힘든 점이 있을 때 심리상담 한라인으로 1577-0199번을 통화해 보거나 마음 프로그램 마성의 토닥토닥이라는 이 마음과 관련된 앱을 깔아서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카카오톡 채널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연결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확진자 가족의 연락처, 격리자나 일반인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예방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예방 수칙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재채기 할 때 옷소매를 가려야 되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시면 안 되고요. 발열, 호흡기 증상자하고는 접촉을 피하시고, 특히 임상부나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외출 시에 이런 지침들을 꼭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증상자의 경우는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3, 4일 경과를 관찰하면서 집에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고열이 지속되고 증상이 발현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339 지역번호 플러스 120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료기관을 방문하러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에게 꼭 해외여행 여기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을 경우에도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예방접종을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3시간 이상 안정 취하도록 하고 최소 3일간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39도 이상 고열이 나거나 알레르기 증상,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와 진찰을 받도록 국민행동수칙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마스크 사용에 대한 지침이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지침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어떻게 할까요? 네, 항상 착용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외 마스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네, 의무 착용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자, 의무 착용 장소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 하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을 때는 실외라고 해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그리고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의무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를 지정해 놓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각이 나겠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실외 여가 활동 시에는 마스크가 권장입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의무 착용, 그러니까 필수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접종 완료했다는 사람은 대체 어떤 것을 얘기하냐 하면은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2회 접종을 하잖아요. 이런 백신은 2차 접종 후에 14일이 경과해야 우리는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2차 접종을 마치고 일주일밖에 안 됐다. 그럼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회 접종하는 백신, 얀센 백신의 경우는 1회만 접종했죠. 이런 경우에도 1회 접종을 끝내고 14일이 경과해야 예방접종 완료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실내인 경우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자,
밀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서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이런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예방접종력인 이런 거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장소는 바로 다수가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 집회, 공연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실외 유원시설 중에서도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실외 체육시설 중에서도 이 경기장에 관람할 때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의 쇼핑 공간인 정통시장이라든지 실외 복합 쇼핑몰의 경우에도 우리 모두 의무 마스크 착용 장소로 기억을 하고, 혹시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시설이나 장소 관리 운영자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요. 과태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반한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집니다. 자, 예방접종자가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것 첫 번째 것도 당연히 마스크 안 쓰면 안 되죠. 이것도 마스크 안 쓰면 안 되고요. 야구라든지 축구, 경륜장 방문도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요. 전통시장 같은 실외의 쇼핑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도 마스크를 쓰고 실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가 그 의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의무사항이 아니냐 봤더니 개인 여가 활동하는 시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뭐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뭐 물놀이를 한다거나 여가 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스크를 착용할 때도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착용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전에 손 꼭 씻으시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쓸 때 입과 코가 같이 완전히 가려져야 하고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어야 합니다. 가끔 마스크 안에 수건이나 휴지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마스크 사용하는 동안에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마스크를 벗을 때는 끝만 잡고 벗긴 후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도록 얘기하고 있죠. 자, 사용한 마스크, 그러니까 오래 사용한 밀폐된 공간, 밀집된 공간, 밀접한 공간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교체해야 되고요. 땀이나 물에 젖은 마스크 교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내가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스크 날개를 편 후에 양쪽 끝을 오므려서 고정심이 있는 부분을 위로 해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셔야 돼요. 자, 귀에 걸어서 위치를 고정하고 양 손가락으로 코가 밀착될 수 있도록 고정심 부분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 누설을 체크하면서 앞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야 되겠죠. 자, 상황별 마스크 공고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건용 마스크인 KF94, KF80의 경우 의료 관련 상황에서 KF94가 꼭 필요한 경우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볼 경우에는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 취약계층, 기저질환자인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우선 권장을 하고요. 생활 방역 상황에서 타인과 접촉이 좀 잦은 군이나 실내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실외에서도 2m 거리가 유지하기 힘들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 후 마스크 여러분들 이렇게 환경 오염시키지 않도록 여기 있는 끈들을 잘라 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묶어서 종량제 봉투 안에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버리고 난 후에는 꼭 손을 비누와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씻어야 되겠죠. 가끔씩 길에 그냥 버려져 있는 마스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스크로 인한 2차 감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지금 여기 사진에처럼 처리해서 버려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손 씻기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잘 안 씻겨지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손톱 사이가 거의 씻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엄지손가락 부분도 거의 씻기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요 그림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손 씻기를 하실 때 주의 깊게 손을 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손을 언제 씻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손을 씻는다라는 것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손 씻기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실험 결과입니다. 씻기 전에 있던 세기대수 배양했더니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물로만 씻으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안 씻기고 거의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바른 손 씻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배양했는 게 진짜 거의 깨끗할 정도로 배양되지 않고 세균이 거의 사라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 착용 아주 중요하고 올바른 손 씻기도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환경을 소독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 소독을 할 때 이렇게 에어로졸을 이렇게 분무해서 하는 방법을 사실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독하기를 권장하냐 하면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닦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소독제를 천에다가 붓거나 또는 소독제가 함유된 티슈를 활용해서 우리가 닦아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물품의 표면을 소독할 경우에 항상 첫 번째 단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독제로 닦고 최소 1분 후에 깨끗한 물에 적신 천으로 한 번 더 닦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닦아야 되냐 하면 공공장소의 경우에는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이런 경우에는 매일 한 번 이상 청소나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는 여러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이기 때문에 소독제로 하루에 한 번 정도 소독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손이 자주 닿는 전화기, 리모컨,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안전 및 자연재난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국민안전교육포털에 접속하시면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한번 내 생활의 안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안전 점검 체크한 결과 점수가 85점, 80점으로 부족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 태도에서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 안전포털에 들어가서 생활안전, 교통안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는 것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들어가시면 그냥 성별하고 지역하고 직업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가기가 힘들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재난안전정보가 모바일로 우리가 접속해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을 핸드폰에 설치하고 그 안에 있는 안전 관련된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앱 안에는 긴급 재난 문자가 여기에 들어오고요.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그 다음에 생활안전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정보에 대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죠. 자, 외국인 버전으로 안전 디딤돌과 같은 앱이 있습니다. Emergency Ready라는 앱을 설치를 하면 그 안에 영어나 중국어로 된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Emergency Ready 앱의 세부 내용 구성을 보면 이런 재난 경보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언어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언어 선택은 영어나 아니면은 중국어가 선택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자연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안전에는 지진이라든지 폭염, 산사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낙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최근에도 골프 치다가 낙뢰를 맞았다라는 기사가 한번 났었습니다. 자, 여러분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칠 때 우리가 이 천둥이 번개가 내려와서 낙뢰 있을 때는 외출을 삼가하시고요. 외부에 있을 때는 자동차 안이나 건물 안,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낙뢰가 자꾸 떨어질 때에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시면 좋고요. 산 위에 암벽이나 큰 나무 밑은 위험합니다. 큰 나무에 바로 번개가 가서 꽂히잖아요. 자, 그래서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셔야 되고요. 등산용 스틱, 우산, 자, 이런 것들을 몸에서 떨어뜨려 주는 게 좋습니다. 평지인 경우에는 내가 서 있기만 해도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내가 키가 높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낮게 하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하셔야 되고요. 골프나 낚시할 때 번개가 친다. 그러면은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합니다. 자, 30-30 안전규칙 한번 볼까요? 번개가 친 후에 30초 내에 천둥이 울린다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난 후 30분 정도 더 기다린 후에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황사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사나 미세먼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능한 한 황사 미세먼지가 나쁘다라고 경보가 나오면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시고요. 황사나 이런 미세먼지가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마스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도 계속 문을 닫고 있으면 이산화탄소 등 실내 오염 물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있다 해도 최소한의 환기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 소매 의복을 착용하도록 하고요.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양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할 수 있고요. 어떤 황사나 미세먼지가 종료된 후에는 충분히 환기를 하고 청소하도록 합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실외 학습이나 운동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다라면 황사나 미세먼지 나쁨이 나왔을 때에는 이것을 중지하거나 연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진에 대한 것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포항에 있는 설린대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이 지진 피해를 고스란히 몸으로 느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가 파손되고 지붕이 무너내려지고 이런 것들이 나무일 같지 않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이 지진에 대한 내용을 꼭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진 국민행동 요령을 다시 한번 알아두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지진이 나서 흔들거리고 있을 때는 무조건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머리와 몸을 보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와 전기의 경우에는 차단을 하고요.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이 지진이 지속되면서 문이 틀려버리면 이게 문을 안 열어 놓으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단을 이용해서 밖으로 대피하시고요. 건물이나 담장 근처에 있으면 담장이 무너지면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사람들이 대피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올바른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으로 흔들리니까 어떻습니까? 탁자 안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대피 장소를 찾으실 때에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요. 건물에서 나오실 때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집에 있을 때 탁자 밑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주방에서는 가스를 차단해 주시고요. 욕실에 있을 때 그랬다라면 목욕 대야나 수건, 목욕 가운으로 머리와 몸을 보호하면서 몸을 낮추어야 됩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어디 밑에 들어가면 될까요? 책상 아래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흔들림이 멈추었을 때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시는데 이때 창문 유리가 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창문에서 떨어져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일 경우에는 이게 흔들림이 되게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고층 빌딩은 흔들리는 폭이 크지만 내진 설계를 해서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알고 있겠죠? 자, 사무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탁자 밑에 들어가시고요.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들어갈 탁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방이나 이런 것들로 머리 위를 보호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부러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은 없겠지만 타고 있는데 중간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려서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신속하게 내려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에는 차도 오른쪽에 세우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쫙 세우게 되면 중앙 부분이 비워지겠죠. 그러면 긴급 상황일 때 긴급 차량이 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고요. 전철을 타고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손잡이 같은 거 꼭 쥐고 안내 방송에 따라야 하고요. 산이나 바다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혹시나 산사태나 지진 해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긴급 대피 장소 등으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생활안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경보가 울리는 걸 들었을 때에는요, 혹시 자고 있을 때 화재경보가 울렸다. 그러면 불 어디 났나라고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일단 소리 질러서 사람들을 깨워서 모이게 해서 대처 방안에 따라서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대피를 할 때는 출입문을 그냥 확 여는 것이 아니라 손등을 문 쪽에 좀 갖다 대서 이 불이 나는 것이 이 바깥에서 혹시 불이 나서 있다라면 이제 문을 잘못 열면은 안으로 열기가 확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되지 않도록 문을 열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피할 때 절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요. 계단을 통해서 대피하도록 하고 대피가 힘들 때는 창문으로 구조 요청을 하고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방기를 이용해서 대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대피한 후에는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피 후에 인원을 확인해서 혹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119가 도착했을 때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불이 난 것을 보았다. 그러면 불이야라고 소리치거나 화재 경보를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불을 꺼야 될지 아니면 대피해야 될지를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작은 불일 경우에는 소화기나 물 양동이에 의해서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을 끄는 것이 맞겠죠. 근데 불이 많이 커져서 대피를 해야 될 경우에는 수건을 물에 적시거나 담요를 물에 적셔서 그것을 뭐 덮어 쓰거나 하면서 계단으로 대피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일단 얼굴에 화상 입지 않도록 또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 불을 꺼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옷에 불이 붙었다. 그럴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을 보호하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몸을 뒹굴면 어떻게 되죠? 내 몸에 붙었던 불이 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화재에 대처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불이 났을 때 내가 불을 진화할 수 있는 경우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소화기 가져와서 몸통을 잡고서 안전핀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하게 두고 손잡이를 꽉 쥔 상태에서 스위치를 눌러주시면 이제 분말이 분사되고 불이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화기에 대한 점검 관리, 소화기 사용에 대한 QR코드가 있으니 이 QR을 여러분이 그 QR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 동영상 강의로 연결이 됩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승강기 안전과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출입문에 기대면 위험하시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에는 무리하게 탈출하고자 하지 마시고 비상 버튼을 눌러서 구조 요청을 하고 연결이 안 되면 직접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에 갇혔다고 질식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서 침착하게 대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화재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면 모든 층 버튼 눌러서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서 계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스포츠를 즐길 때 안전에 대한 부분들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안전하게 스포츠 즐기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 각 관절들을 다 풀어주는 운동을 10에서 15분 실시를 하고 그 다음 보호장구, 운동장비를 착용해서 적절한 운동장 같은 곳에서 스포츠를 즐기되 본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안전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QR코드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통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내용을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즉시 119에 먼저 신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골절이나 염자, 탈구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시간 내에 라이스 요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레스트, 손상된 부위를 안정시키고요. 아이스, 냉찜질 하고요. 컴프레션, 압박하고요. 엘리베이션, 손상 부위를 높이 들어서 처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처 부위를 고정한 후에는 얼음찜질을 시행을 하고요. 심장 위치보다 이제 이 팔들을 높게 들어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출혈이 나면 어떡합니까? 소독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덮어서 지혈을 하고 상처 부위를 압박해서
출혈이 멈추도록 하고요. 심장 위치보다 높게 들게 되면은 출혈의 가능성이 조금 더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근육이 결렬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편안하게 눕힌 자세에서 다리를 마사지 해주고요. 그 부분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주시면 근육 경력은 금방 가라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의 참고 자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안전교육 포털을 참고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러한 수칙들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재, 승강기 안전, 전기 안전, 스포츠 안전에 대한 생활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진과 낙뢰, 황사와 관련된 자연재난에 대한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건강한 생활, 안전한 생활을 지켜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